네. 오늘의 책은 파괴적 혁신. 그 앞에 좀 더 뭐 부제 같은 게 붙어 있는데, 부의 추월이 일어나는 파괴적 혁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흙수저다, 금수저다, 다이아몬드 수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게 없다 라고 했는데, 진짜 사실 이런 파괴적인 혁신은 굉장히 특별한 데 일어나기는 해요. 그리고 굉장한 노력과 삶의 운이 따라야 되는 것들인데, 한번 보지요. 역사상 지금보다 더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는 없었다. 이 책 뭐 이런 카피들만 봐도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게 좀 있네요. 그들이 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이 책 꽤 팔리겠는데요? 네,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책입니다. 지은 이는 제이 세밋. 이 책은 자기 혁신의 요령뿐 아니라 자신이 얻는 지식을 활용해 업계나 비영리 활동 분야의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저자는 세상을 바꿔놓은 모든 파괴적인 혁신의 공통점은 그 혁신을 주도한 사람이 자기 내부의 가치사슬을 분석해서 자신만이 가진 재주와 능력을 정확하게 집어낸 다음 업계의 가치사슬을 분석해 파괴적인 혁신의 기회를 찾아냈다는 점이라고 역설한다. 가치사슬, 내부의 그 가치와 업계의 가치, 그 부분에서 이제 사슬이 있잖아요. 그 가치 사슬을 분석하는 거래요. 좀 새로운 걸지, 아니면은 그냥 저희 그냥 많이 하던 것들을 좀 용어를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서 좀 멋있게 보이려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자 제이 세밋, 업계에서 가장 쿨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묘사된대요. 대표적인 기술 혁신가다. 다수의 기업을 포천 500대 기업에 매각하거나 신규 성장시켰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그런 회사들 브랜드와 협업을 했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운영하는 올해의 스타트업 시리즈의 진행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네요. 쇼 서머리 같이 보시죠. 새로운 부자들이 그토록 많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하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세상의 연결성이 더 커지면서 76억 명의 잠재적 고객이 클릭 한 번으로 내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상 지금보다 더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는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 나와 똑같은 24시간을 보유한 그 부자들이 나와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남들은 모두 놓친 그 기회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들처럼 세상을 볼 수 있을까? 사업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하나하나의 고리가 합해진 것인데, 그 고리란 연구개발, 디자인, 제조, 마케팅, 세일즈, 유통이다. 그런데 이 각각의 고리는 전체로서의 사업에 서로 다른 가치를 보탠다. 한편 회사라면 어디나 사업의 성패를 가를 가치사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적 가치사슬에 의해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나의 내적 가치사슬에 있는 고리들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고리 하나를 찾아내어 바로 그 고리를 변화시키면 나 자신을 혁신할 수 있다. 이 책은 자기 혁신의 요령뿐 아니라 자신이 얻은 지식을 활용해 업계나 비영리 활동 분야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저자는 세상을 바꿔놓은 모든 파괴적 혁신의 공통점은 그 혁신을 주도한 사람이 자기 내부의 가치사슬을 분석해서 자신만이 가진 재주와 능력을 정확하게 짚어낸 다음 업계의 가치사슬을 분석해 파괴적 혁신의 기회를 찾아냈다는 점이라고 역설한다. 아울러 파괴적 혁신가의 마음가짐을 정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가치사슬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라 말하면서 자신의 꿈과 자신에 대한 기대치의 한계를
갖게 하는 어떤 생각도 모두 타파하라고 강조한다. 한계치를 다 타파하라고 하는 거죠. 또 그 동안 항상 들어왔던 나의 강점과 약점이 정말로 내 강점과 약점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고 다르게 생각하게끔 자신을 훈련하라고 강조한다. 제목 차례가 좀 재미있네요. 한번 보시죠. 앞에 서머리처럼 그냥 혁신해야 한다, 파괴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진짜 전체가 구성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조금 작은 단서라도 좀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왜 파괴적 혁신인가? 뉴스 기업면의 헤드라인을 보면 오늘날 세상은 무서운 곳이 됐음을 알 수 있다. 3D 프린팅의 발달로 물건을 그때그때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전 세계 3억 2천만 제조업 종사자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이 부단한 혁신의 시대를 지나는 동안 대형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만 290만 개의 일자리를 없앴다.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요. 앞으로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 리포터나 뉴스 앵커, 평론가, 경제학자들은 이런 변화의 속도를 논하면서 파괴적 혁신이라는 용어를 남발한다. 이런 변화의 혁신을, 이런 변화의 속도를 보면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동안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 좀 이렇게 꿈 같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겠지만 그거에 해당하는 또 많은 일자리가 생길 거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2차 산업혁명, 4차, 3차, 4차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기본적으로 모든 생산에 대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효율적인 거는 적게 투입하고 많이 생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적게 투입한다는 거는 인력적인 면이나 물질적인 부분이 커요. 그러니까 인력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예전 일자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없어져요. 근데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그건 산업혁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한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럼 한 명이 다시 일자리를 또 얻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또이또이잖아요. 같다라는 등호가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그게 산업혁명이 됩니까? 효율성이 똑같은데. 돈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가야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일자리를 잃어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내가 새로운 일자리로 다시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건,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현재 비즈니스 지형의 특징이 되어버린 파괴적 혁신은 단순한 혁신 이상의 것이다. 파괴적 혁신과 단순한 혁신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전투용 검을 예로 들어보자. 인간은 5,000년이 넘도록 검을 들고 싸웠다. 초기의 청동검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날카롭기는 했지만 인장 강도가 약해서 길게 만들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철강과 기타 합금을 통해 검을 길고 넓게 만들 수 있게 되자 검은 사회적으로 큰 중요성을 갖게 했다. 그래서 검을 잘 다루는 이들은 왕과 왕국의 수호자가 됐고 검은 자유와 힘의 상징이 됐다. 그러니 새로운 문화를 쓰게 될 다음 세대가 검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주조법을 어떻게 바꾸고 전장에서 어떻게 휘두르느냐가 곧 혁신이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모든 깃발에 검이 다 들어갔죠. 칼이.
칼과 방패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죠. 하지만 파괴적 혁신은 그런 게 아니다. 영화 레이더스를 보면 검의 경우 파괴적 혁신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아랍인 검투사가 육중한 언월도를 현란하게 휘두르며 인디아나 존스에게 결투를 시청한사. 이 장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굉장히 좀 어이없고 웃긴 거죠. 그러자 인디아나 존스는 무심한 듯 총을 꺼내서 검투사를 쏴버린다. 이 장면 많이 보셨죠? 예도 많이 듭니다. 상대가 권총을 가지고 있다면 검은 아무 소용이 없다. 권총이 검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파괴적 혁신이 기존 사업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는 영향이다. 세상의 이치와 역사의 방향이 일순간에 바뀌는 것이다. 파괴적 혁신은 대체로 기술 변화에 뒤따른다. 하지만 그 파급 효과는 기술 어깨를 훨씬 뛰어넘는다. 1793년 일라이 휘트니가 조면기를 발명했을 때 목화의 수익성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 남부에서는 노예가 5배나 늘어났고 북부에서는 산업혁명이 불붙었다. 획기적인 기술 하나가 역사를 바꾼 것이다. 파괴적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은 완전히 새로운 시장과 소비층을 만들어낸다. 그와 함께 기존 기술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시장은 파괴되거나 대체된다. 이메일이 우편을 대체하고 위키피디아가 전통적인 백과사전 시장을 파괴한 것처럼 말이다. 진짜 이메일은 획기적이죠. 사실 이메일이 나오는 건 인터넷망 때문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혁신적인 것들이 있기는 하죠. 드러난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나의 CD-ROM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뭔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기존 기술을 가지고 다른 사업 영역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켰다. 이 사람이 무슨 CD-ROM 사업을 했었나 봐요. 변화무쌍한 이 기술 변혁의 시대에 파괴적 혁신가로서 번창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다. 어느 사업이나 제품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하나하나의 고리가 합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고리란 연구, 개발, 디자인, 제조, 마케팅, 세일즈, 유통이다. 이 각각의 고리는 전체로서의 사업에 서로 다른 가치를 보탠다. 덧붙이면 모든 제품은 연구, 개발에서 시작된다. 연구개발은 그 제품이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고 어떤 기능을 가져야 할지 정해준다. 그리고 나면 회사의 한정된 재원과 자재를 가지고 그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조해야 한다. 그리고 마케팅과 세일즈는 제품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만들고 충족시킬지 초점을 맞춘다. 좀 뻔한 얘기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앞부분은 이런 책들은 그 준비 과정이 좀 있는 거죠. 뒷부분이 좀 재밌는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기대하고 계속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유통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물류 문제를 해결한다. 제품이 성공하려면 이런 각각의 고리가 견고하면서도 지속 가능해야 한다. 한편 각 고리는 똑같은 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새로운 진입자가 등장하면 파괴될 수 있다. 새로운 시장에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내놓거나 추가적 가치를 제공하는 기술 또는 제품이 나타난다면, 그래서 위 고리 중 하나 이상이 그것으로 대체된다면 사업 자체가 파괴적 혁신의 희생양이 될 위험에 처한다. 그 쉬운 예가 바로 우편이다. 이메일이 우편 사업의 가치 사슬 중 유통 고리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전하게끔 해줬기 때문이다. 그러자 일상적 소통의 용도로 우편 서비스는 더 이상 불필요해지고 말았다. 네, 파괴적 혁신의 시대에 번창하기 위해 꼭 뭔가 새로운 것을 발명해야 하는 것도, 세상에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남들이 마련해 놓은 파괴적 혁신의 돌파구를 통해 드러난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메일이 우편 사업의 유통고리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동안 수많은 업체는 그 이메일을 활용해 제품을 마케팅하고 세일즈하고 디자인에서 큰 수익, 큰 이익을 거두고 급격히 성장했다. 다시 말해 가치사슬의 고리 중 하나의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면 다른 고리에서도 기회가 만들어진다. 나는 파괴적 혁신가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파괴적 혁신으로 만들어지는 기회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 기술 혁신에 결코 주눅들지 않는 사람.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자산이 용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사람 말이다. 파괴적 혁신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파괴적 혁신을 통해 드러난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자산을 파괴하고 혁신하라. 나의 가치사슬을 세밀히 분석하라. 여기에서는 나라는 개인의 가치사슬 안에 있는 고리들을 분석하고 혁신하여 내 안의 잠재력을 찾아내고 기회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자기 혁신은 편안하고 쉬운 과정이 아니다. 먼저 안일함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예로 애벌레는 오랜 시간 고통스러운 변태의 과정을 견뎌내야만 아름다운 나비로 거듭날 수 있다. 한편 자기 혁신은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메스를 손에 쥔 사람이 남이 아니라 나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회사라면 어디나 사업의 성패를 가를 가치사슬을 갖고 있다. 그처럼 우리는 내적 가치사슬에 의해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먼저 우리의 연구개발센터는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여 그것을 장애물 또는 기회로 인식한다. 그리고 디자인 및 제조센터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뇌는 인식한 내용에 반응해 행동을 지시한다. 한편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강점 또는 한계에 따라 세상에 나를 제시하는데 이것이 곧 우리의 마케팅이자 세일즈다. 자신이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세일즈하는 거죠. 아울러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지 결정하면서 나 자신을 꼭 분배한다는 뜻이죠. 나 자신을 분배한다. 이런 틀을 가지고 자기 변혁의 과정도 그리 어렵지 않다. 나의 내적 가치사슬에 있는 고리들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고리를 찾아내기만 하면 바로 그 고리를 변화시키면 나 자신을 혁신할 수 있다. 5개의 고리에서 자신을 파괴하라. 나의 가치사슬이라는 측면에서 자신을 생각해보라. 연구개발 고리란 내가 주변 세상을 해석하는 온갖 다양한 방법이다. 내가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하는 곳은 어디인가? 내가 가장 잘 협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인가?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 중에서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것은 뭘까? 그런 자체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타파할 수 있을까? 환경적 영향을 그저 나를 나로 만드는 가치사슬 속 하나의 고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한 변화를 일으킬 힘이 생긴다. 그리고 나의 가치사슬에서 그 다음 고리는 디자인과 제조다. 도전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에게는 어떤 감정과 행동이 생기는가? 지레좌절하고 패배감에 젖는가? 아니면 열린 마음으로 전체적 사고를 하여 문제와 씨름하고자 하는가? 똑같은 환경적 자극에도 각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반응이나 그로 인한 행동은 완전히 달라진다. 자기 혁신의 핵심은 자동 주행 모드로 달리지 않고 의도를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좀 이제 책이 서서히 의문이 지금 들기 시작하는데 이런 이론적인 것들이 계속 되지는 않겠죠? 조금 걱정이 들기 시작하네요. 조금 더 읽어보시지요. 사실 책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사실 강의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러면 어떨까 생각해봐라. 저러면 어떨까 생각해봐라. 이런 것들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다는 좀 더 정확한 예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자기를 대입해 보면서 상상을 하는 게 좀 더 익숙해요. 그래서
책을 쓸 때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자기계발서나 이런 것들을 쓸 때도 뻔한 말들을 계속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 맞게 A라는 형, B라는 형, C라는 형 어떤 경우의 수를 가지고 좀 대입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그냥 아이 뭐 이렇게도 좀 생각해봐라 저렇게도 좀 생각해봐라 어떤 감정이 생기냐 이런 걸로 지금 기억되고 있어서 조금 좀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 좀 걱정이네요. 아마 다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회의나 대형 컨퍼런스에 참석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때 자율신경계에서 시작된 투쟁, 도주 반응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마구 분비되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호흡이 가빠진다. 이 자동주행 모드에서 의식적으로 빠져나와라.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반가운 인사로 남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하라.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이런 식의 접근법을 취한다면 성공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 대한 나의 반응에서 시작되는 사실을 금세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건데 우리가 나를 다 아는 곳에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언제나 이제 새로운 곳에 가게 되는데 굉장히 뻘쭘하죠.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서 있고 뭐 이렇게 앉아 있거나 하고 있는데 특히 거기 사람이 숫자가 10명 내외일 때 더 뻘쭘해요. 사람이 많으면은 그냥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10명 내외에 있는데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게 시작하기 전에. 근데 그런 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면은 막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호흡이 가빠지죠. 그리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책상을 바라본 다음에 열심히 눈알을 굴립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쪽을 한 번씩 쳐다보죠.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런 게 자연적인 사람들의 여기서는 자동주행 모드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이제 자연적인 어떤 감정 상태인 거죠. 근데 의식적으로 빠져나오래요. 그래서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반가운 인사로 남들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해라. 이야, 근데 사실 이럴 때 막 반가운 인사를 하는데 목소리는 떨려.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막 떨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대한 나의 반응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감정이나 행동들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반응을 바꾸면서 성공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치 사슬에서 그 다음 고리를 혁신하려면 내가 나의 잠재력을 어떻게 마케팅하고 세일즈하는지 분석해 봐야 한다. 내가 가진 기술이나 이미 이뤄놓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얘기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나는 싫어하는 일을 장시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가?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방법은 없는가? 또한 더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뭔가를 바꿀 수는 없는가? 파괴적인 혁신가의 마음가짐을 장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가치 사슬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꿈과 자신에 대한 기대치의 한계를 긋게 하는 어떤 생각도 모두 타파하라. 또 그동안 항상 들어왔던 나의 강점과 약점이 정말로 내 강점과 약점이 맞는지 의문을 가져라.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게끔 자신을 훈련하라. 아울러 자신의 잠재력을 마케팅하고 내가 가진 에너지를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하라. 이제 그 시간적인 배분을 좀 하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보니까.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사실 이거는 다 고민을 하고 있는 점일 거예요. 사실 저도 지금은 이제 제가 점심시간에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녹화분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점점 생방송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어제 좀 시도를 해봤어요. 네. 이게 말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제 생각이 나오는데, 생방송을 하려면은 많은 분들이 하시듯이 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전 이제 좀 아침형 인간이라서 저녁 때가 되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에서 퇴근하고 나서 간단하게 좀 씻고 정리를 한 후에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나서 밤에 한 10시, 나 10시 반 정도에 생방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잠을 너무 깊이 자버리고,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자고 일어났더니.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잠을 자지 말고 할까? 근데 자지 말고 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또 안 돼. 그러니까 자고 나서 하면은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잠을 안 자고 하면 피곤해서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좀 들었어요. 생방송을 회사에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회사에서 이제 업무가 끝나고 나서 좀 그 방안을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계속 책을 한번 읽어보죠. 오제 가치사슬. 기업의 가치사슬에 있는 5개의 고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등하지는 않다. 예컨대 미국에서 자동차 대리점은 자동차 판매보다 서비스에서 더 많은 돈을 벌지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서비스 부서를 찾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 즉 가치사슬에 있는 각 고리의 다양한 특징이 결국에는 전체 생태계를 파괴적 혁신에 취약하게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산업 분야에서 가치사슬 중 비용이 가장 많이 든 부분이 재무적 성과는 가장 적을 수 있다. 가치사슬 중에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사실 성과가 적을 수 있다는 거네요. 예컨대 극장들은 가장 큰 블록버스터 영화를 유치하려고 경쟁하지만 실제로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은 구내에서 판매하는 식품과 음료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매점 수익이 굉장히 높대요, 영화관에서. 그러나 보고 싶은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극장을 찾겠는가? 반대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단계에서 가장 큰 금전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고리는 굳이 깨트릴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또 어떤 고리는 잠재적 이익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치사슬 내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고리에 집중하는 것이 파괴적 혁신을 통해 가장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런 시스템의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려고 들기 전에 가치사슬은 원래부터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치사슬이 불안정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좀 잡음이 중간에 들어가죠. 지금 옆방에서 편집을 하는데 아마 그거를 이어폰을 안 꽂고 헤드폰을 안 쓰고 하고 있나 봐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할까? 다이아몬드는 가치사슬에 있는 여러 고리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다이아몬드만큼 부와 지위를 상징하는 것도 없다. 하지만 그저 돌멩이에 불과한 이것을 사람들이 왜 그토록 탐내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해마다 거의 90억 달러 어치에 달하는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기 위해 수만 명이 동원되는데 다이아몬드의 가치 사슬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고리가 바로 이 단계다. 채굴 사업은 부동산과 장비, 노동력 등에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한편 캐낸 원석을 자르는 것은 그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단계이지만 완성품의 대부분의 가치가 추가되는 것은 바로 이 단계다. 그런데 다이아몬드의 가치 사슬에서 대부분의 가치를 만들어낸 것은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광고 카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수요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험실에서 진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보라. 다이아몬드의 가치 사슬에 어떤 파괴적 혁신이 일어날까? 수십억 달러의 다이아몬드 사업 전체가 하루아침에 파괴적 혁신을 맞이할 것이다. 실험실에서의 혁신 하나면 광산도, 광부도 더는 필요가 없어진다. 일단 한편 파괴되고 나면 부서진 가치 사슬은 복원될 수 없다. 가치가 시장을 바꾸고 더 효율적이고 새로운 시스템이 전개된다. 진짜 다이아몬드가 그 연구실에서 그냥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다면 가치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진짜 파괴적인 혁신이죠, 이 정도면. 가치 사슬 깨기. 21세기에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면서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하고 변치 않을 것 같았던 여러 가치 사슬에도 끊임없이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혁신이 한번 일어날 때마다 기득권에서 혁신가에게로 부가 이동한다. 그렇죠. 근데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가치가 변화될 때 이동하기가 훨씬 더 편하죠. 정보도 많거니와 이동도 굉장히 편하죠. 그러므로 파괴적 혁신가에게는 현 상태를 위협하는 모든 것이 그저 가면을 쓴 기회일 뿐이다. 그러니 문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라. 샌프란시스코에 살던 두 사내는 간단한 가치 사슬을 파괴하는 것만으로 2007년 월세도 못 내던 형편에서 2014년에는 100억 달러짜리 회사를 보유하게 된다. 브라이언 체스키와 조 게비아는 간편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자신들의 아파트에 있는 에어 매트리스를 빌려주는 웹사이트였다. 그런데 두 사람은 뉴욕 같은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호텔에 묵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람들이 집에 있는 빈 방을 그들에게 연결해줄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래서 둘은 Y 콤비네이터를 통해 2만 달러를 모집해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확장했다. 그리고 2014년에 192개국 50만 건 계좌를 달성한 후 TPG 캐피털이 4억 5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그들은 에어비앤비의 시장 가치를 대략 100억 달러로 봤다. 에어비앤비 얘기죠. 참고로 에어비앤비는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다. 에어비앤비의 가치는 현재의 매출이 아니라 그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숙박 업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나서 드러날 수 있는 잠재력이다. 산업의 종류에 따라 저도 에어비앤비 사용해봤습니다. 일본 갔을 때. 집을 찾기가 무지하게 힘들었지만 어쨌든 좀 찾아가지고 편안하게 잘 사용하고 왔죠. 산업의 종류에 따라 전통적인 5개 고리의 중요도나 가치는 다 다르다. 그러나 각각의 고리 모두 파괴적 혁신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가치를 품고 있다. 이제 5개 가치 사슬 중 연구 개발 그리고 마케팅 및 세일즈 고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기회를 붙잡아 파괴적 혁신을 일으켰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이 고리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파괴될지 예측해보자. 연구 개발, 남들이 버린 것의 가치. 가치 사슬의 연구 개발 고리에 혁신을 일으키는 사업가에게는 기회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 1차 연구와 개발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은 대부분 그것을 어떻게 또는 왜 시장으로 끌고 올지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발견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파괴적 혁신가 스스로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발견이 나왔을 때 그것을 활용할 방법만 찾아내면 된다. 비아그라의 성분인 실데나필만 봐도 실데나필? 비아그라의 성분이라네요. 봐도 그렇다. 실험실에서 실데나필을 개발한 것은 혈압을 낮추는 약으로 쓰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마케팅 전문가들이 이 약의 부작용을 확인했을 때 고수익 사업이 만들어졌다. 부작용이란 발기 시간과 강도를 높여준다는 것이었고 그 때문에 임상 시험 환자들이 약 샘플을 돌려주지 않고 챙기곤 했다.
그래서 이 약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희 벌써 1년 반이나 지났죠.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때도 얘기가 조금 나왔었죠. 네.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남의 발견에서 이익을 창출하라. 근데 실제 자꾸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제가 뚜렷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 그 약이 다른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청와대에선 구입을 하면 안 되죠. 오해를 살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이 독점됐을 때는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눈치를 봐야 돼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런데 나는 이 행동을 해야 해. 그러면은 직장 동료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죠. 사실 우리 회사에서도 어제 있었던 일인데, 짐을 나르는데 어떤 직원이 빠져버린 거죠. 근데 그 직원이 그런 빠지는 행동을 자주 하는 직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그 직원이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그 모임에 왔던 사람이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 때문에 짐을 옮기는 것들을 본인이 이제 빠진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번에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직원들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행동들을 그냥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럴 경우에 그 사람과 꼭 얘기를 해야 한다면 그분을 좀 기다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직원한테 이분이 지금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 대화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짐을 좀 못 옮기는데 이해해 달라. 라고 양해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눈치라는 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양해를 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배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탄핵 얘기하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계속 읽어보죠. 남의 발견에서 이익을 창출하라. 연구개발이라는 고리가 특히 좋은 점은 누군가가 긴 세월 갈고 닦다가 결국에는 내다 버린 발견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발명과 과학적 발견이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또는 그것을 개발한 회사의 전략적 방향과 맞지 않아서 폐기된다. 대학 또는 기타 연구기관이 값비싼 연구를 거의 완성해 놓고서도 보조금이 다 떨어져 어쩔 수 없이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일도 있다. 또 개발 당시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효율적인 제품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요소가 변해 더 적은 비용으로도 개발하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수십억 달러 어치의 발견들이 구석에 처박혀 잊힌 채로 파괴적 혁신가가 나타나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인터넷과 연구 개발의 발전. 오늘날의 파괴적 혁신가들은 훨씬 더 쉽게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인터넷과 오픈소스 연구 덕분이다. 수백 군데의 정부 및 대학 연구소가 자신들의 발견 내용을 라이선스 없이 공유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오픈소스 공간에서는 수십 개의 작은 기업이 생겨나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기 시작했다. 에이더 프루프. 에이더 프루프는 오픈소스 기술을 사용해 35만 명이 넘는 고객이 휴대전화 통신 차단기를 만들 수 있게 했다. 버그랩스는 레고처럼 조립할 수 있는 컴퓨터를 오픈소스로 만들었다. 2010년 잡지 와이어드의 편집장 크리스 앤더슨은 군사용 드론을 만드는 오픈소스 기업을 세워서 금세 100만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렸다. 연구를 크라우드 소싱하라. 기본적으로 이분은 뭔가 연구 개발하는데 관심이 높은가 봐요. 잠자고 있는 과학적 발견을 일깨우는 것 말고도 가치 사슬내의 연구 개발 고리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방법들은 또 있다.
그중 하나는 아무도 아이디어를 증명하기 전에 내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크라우드 소싱하는 것이다. 과학적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쿼키를 활용할 수 있다. 누구라도 제품에 대한 기초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연구 개발에서 제조, 세일즈,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가치 사슬 전체를 쿼키를 통해 클라우드 소싱할 수 있다. 쿼키는 50만 회원의 능력을 동원해 나홀로 사업가가 최고의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전담팀을 마련해 준다. 쿼키의 전형적인 성공담으로는 24살의 디자이너 제이크 자이언을 들 수 있다. 자이언은 전자제품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대부분 사람이 마주치는 간단한 문제를 포착했다.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의 콤팩트한 멀티탭에 수많은 장치를 꽂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자이언은 경첩이 있어서 구부릴 수 있는 멀티탭이 있다면 뚱뚱한 각종 변압기, 플러그를 자유자재로 꽂을 수 있겠다 상상했다. 자이언은 한번 만나본 적도 없는 쿼키 회원 700명 이상의 도움을 받아 피벗 파워를 만들어냈다. 지금까지 피벗 파워는 75만 개 이상 팔렸다. 그 수익금을 쿼키 및 쿼키 커뮤니티와 나눠 가진 후에도 자이언은 자신의 아이디어로 첫 해 만에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벌 것으로 보인다. 제가 피벗 파워가 좀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지금 소리만 들으시는 분은 보실 수 없을 텐데 화면에 제가 띄워봤어요. 찾아봐서. 쿼키 포터블 파워라고 하네요. 뭐 쿼키 포터블 파워, 피벗 파워 뭐라고도 하는 이렇게 그 파워 그 뭐죠 멀티탭을 좀 이렇게 구부릴 수 있게 돼 있는 거네요. 좀 내리다 보면은 또 종류가 뭐 색이 다른 것도 있고 네, 이렇게 동그랗게 구부린 것도 있네요. 멀티탭 하나를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다 해외 배송이네요.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는 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품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알려져 있는 상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분이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뭐 다 이제 이익을 나눠준 후에도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번다고 하네요. 네. 마케팅 및 세일즈, 나의 솔루션에 딱 맞는 문제를 찾아내라. 고등학교 때 나는 주말이면 중고시장에 티셔츠를 팔았다. 인근 셔츠 제작자와 계약을 맺고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들을 받아다 판매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매주 팻말에 새로운 문구를 써놓곤 했다. 파격 세일, 반값 세일, 반값 행사, 올여름 꼭 필요한 아이템. 하지만 어떤 문구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어느 날 나는 장난삼아 팻말에 셔츠 1개 1.5달러, 3개 5달러라고 썼다. 그러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대부분 3개를 5달러에 5달러에 사갔다. 그날 나는 세일즈와 마케팅의 핵심을 배웠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더라도 수요를 만들어내라. 수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더라도 수요를 만들어내라. 세일즈와 마케팅이라는 전체 과정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반드시 무슨 속임수나 술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컨대 사람들은 매장에서 계산대 앞에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그래서 애플스토어는 소비자 경험을 다시 생각해 본 후 계산대나 계산줄이 없는 매장을 설계했다. 프라이스라인이 600억 달러짜리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가 스스로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다. 앤드루 메이슨은 더포인트닷컴을 만들어 가격 정책의 파괴적 혁신을 일으켰다. 그것은 소비자들이 등록하고 물건을 구매하면 그룹 할인을 받게 해주는 웹사이트였다. 같은 날 같은 피자집에서 피자를 사겠다고 등록하는 사람이 충분해지면 함께 할인을 해주는 식이었다. 이 콘셉트는 시카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회사는 그룹폰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장시켰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물건들을 할 때, 아, 지금 당장 피자를 먹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행사 때 피자를 사야 돼. 근데 그건 내 돈으로 써야 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쨌든 다 이제 언제 그것을 할 것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더포인트닷컴에 들어가서 이제 나 며칠 날 피자 뭐 미스터 피자 살 거야 라고 하면은 한꺼번에 그걸 다 모아서 할인을 해주는 거죠. 그런 회사가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다네요. 가치 사슬의 세일즈 고리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킨다는 것은 내 제품, 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결정하는 것과도 같다. 창의적인 가격 모형을 통해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포착할 수 있는지 알면 사업 분야가 무엇이든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1950년대에 할로이드는 복사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4,000짜리 이 제품은 처음부터 망할 것처럼 보였다. 대부분 사무실 타이피스트가 사용하던 싸구려 먹지와 경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할로이드는 파괴적 혁신이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기계는 자신들의 소유한 채로 복사 한 장에 5센트를 받기로 한 것이다. 이후 할로이드는 제록스가 됐다. 제록스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복사와 같은 단어로 통한다. 이렇게 어떤 한 이제 브랜드가 파괴적인 혁신을 이루면 파괴적인 혁신을 이루었다거나 아니면 그 브랜드가 너무나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상품을 사면은 곧 그 단어가 그 브랜드가 그것을 명칭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트리오 하면은 트리오가 상품 이름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퐁퐁도 상품 이름이었고. 근데 식기 세척제인가요, 그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죠. 그 브랜드를 그냥 쓰잖아요. 외국에도 그런 경우 꽤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영국에서는 청소기 하면은 청소기가 영어로 뭐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어쨌든 그걸 후버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 후버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서 좀 후버 좀 갖고 와 라고도 많이 하죠. 아, 맞아. 기억난다. 그 베큐움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청소기를 베큐움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냥 그 브랜드 명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방송으로 일으킨 세일즈의 파괴적 혁신. 세일즈 고리의 파괴적 혁신 사례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플로리다주 클리어 워터에서 있었던 일이다. 1977년 WWQT 1470 AM 라디오 방송국의 매니저 로엘 팩슨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 저 읽는 법을 몰라서 그냥 스펠링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광고주 한 명이 제품 재고는 잔뜩 쌓여 있는데 광고 스팟을 살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한 팩스는 오후 토크쇼 진행자에게 방송 중에 $20짜리 전동 캔따개를 9.95달러라는 파격가에 한번 팔아보라고 했다. 그런데 WWQT에는 제품을 발송할 수 있는 부서가 없었다. 그래서 청취자들에게 현금이나 수표를 가지고 라디오 방송국을 찾아와 제품을 찾아가라고 안내했다. 그리고 WWQT는 처음 1시간 만에 캔따개 112개를 전부 팔아버렸다. 홈쇼핑 같은 것 같은데요. 팩스는 방송국의 세일 모델 자체를 바꾼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광고를 파는 것보다 물건을 직접 파는 건 말이다. 팩스는 소비자들의 제품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면 더 많은 제품을 팔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텔레비전이 다음 단계인 것은 당연하다. 그는 지역 케이블에 채널을 만들고 홈쇼핑 클럽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나중에 홈쇼핑 네트워크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 홈쇼핑 네트워크는 약 6,7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매년 $30억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며 9,500만 가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팩슨이 텔레비전을 발명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텔레비전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했고 완전히 새로운 산업 자체 하나를 만들어냈다. 홈쇼핑을 만든 사람이네요.
요즘에 홈쇼핑으로 물건 무지 많이 사는데 저도 그렇죠. 세상을 혁신하라. 연결되어 있고 평등하다. 이 책에서 우리는 파괴적 혁신가들의 직업적 성공과 개인적 만족을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창작하는 방법들을 살펴봤다. 그리고 뒤이어 이런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비즈니스 세계의 가치 사슬에 있는 여러 고리의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봤다. 그런데 모든 파괴적 혁신가의 동기가 이유는 아니다. 빅 아이디어 중에서도 정말로 큰 아이디어들은 손익계산서를 훨씬 뛰어넘어 가장 실존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 자유, 평등, 건강, 정의 같은 것들 말이다. 조너스 소크 박사는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특허를 내 수십억 달러를 벌려고 백신을 개발한 것이 아니다. 수백만 명의 아이가 평생 마비라는 장애를 안고 살지 않아도 되게 해주려고 개발한 것이다. 실제로 누군가 그에게 백신의 특허가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을 때 소크 박사는 이렇게 응수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허는 없습니다. 태양에 특허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오염, 지구, 온난화, 에너지 부족, 깨끗한 물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빅 아이디어와 함께 헌신적인 파괴적 혁신가들이 필요하다. 간디, 마더 테레사, 넬슨 만델라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커다란 불의를 목격했고 세상의 가장 큰 몇몇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그들은 남다른 생각을 하고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 파괴적 혁신가였다. 최근 아랍의 봄 혁명에서 증명된 것처럼 인터넷이 지닌 힘과 매일 우리가 공유하는 수십억 건의 연결고리는 정부나 교육체계, 은행의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일을 기업의 경우만큼 쉽게 해줬다. 이번 장에서 개인의 커리어나 사업을 변신시키는 데 필요한 원칙들이 더 큰 사회 체제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갑자기 아랍의 봄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실제 제스민 혁명이나 튀니지 혁명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으나 지금 거의 다 독재 정부가 다시 들어왔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계속 저희가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예전에 노동운동이나 이런 운동을 통해서 실제 혁명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근데 그 이후에 독재 정부들이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독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죠. 다행히 지금 현재는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와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어떤 발언을 하거나 이제 어떤 생활을 할 때 좀 자유로운 지금 세상이 좀 됐지요. 사실 아랍 쪽에서도 다시 한번 또 혁명이 일어나고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어떤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오기를 참 바랍니다. 저는. 교육 분야. 수십 명의 기업가가 세상을 교육하는 중요한 임무에 도전하고 있다. 헤지펀드 매니저였던 살만 칸은 은퇴 후 2008년에 무료 온라인 학교를 열었다. 처음에 무료 온라인 학교 칸 아카데미에는 그가 수학을 가르치는 영상 수천 개가 전부였다. 그런데 이 영상들이 큰 울림을 일으켰다. 현재 칸 아카데미는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과 엘리 앤 이디스 브로드로부터 좀 빌 앤 멜린다 게이츠는 아는데 빌리 앤 이디스 브로드 그런 재단이 있답니다.
그룹 재정 지원을 받아 수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분야에 10만 개의 연습 문제를 마련해 놓고 있다. 매달 35만 명 이상의 정식 교사가 이 문제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1,000만 명이 넘는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 칸이 해낸 일을 이제 고등교육기관들이 대학 조직 내에서 실천하고 있다. MIT와 터프스 대학교, 미시간 대학교 등은 힘을 합쳐 열린 교육 컨소시엄을 만들었다. 이 컨소시엄은 전 세계에 지식을 공개하기로 한 고등교육기관 수백 곳으로 이루어진 국제적인 커뮤니티다. 열린 교육 컨소시엄의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5천만 회 이상 재생되면서 어디에 사는 누구라도 무료로 질 높은 교육을 접할 수 있게 해준다. 수업을 공유하는 것보다 더 혁신적인 것은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교재를 만들게 해주는 것이다. 2006년 교육자 이딧 헤럴이 설립한 글로벌 로리아는 기술과 게임 이론을 결합해 초등학생들을 어린이 설계자로 변신시켰다. 학생들은 학습 게임을 만들어서 책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준다. 이 실험적인 학습 패러다임이 이미 1만 명이 넘는 학생이 참여했다. 엔지니어와 과학자가 더 많아지면서 혁신도 전 세계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중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의 비율이 85% 정도라고 한다. 거꾸로 말하면 세계적으로 7억 명이 넘는 성인이 아무런 기초교육도 못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 교육계의 파괴적 혁신가들은 지식을 대중화하는 길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 분야. 사회나 사회적 기업에서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이 비효과적인 정부를 혁신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빌 게이츠가 펼치고 있는 소아마비와의 전쟁에서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는 문제까지 미국 정부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을 바꿀 힘을 가진 국민들이다. 그러나 전체주의적 독재자나 마약 카르텔이 판치는 세상에서 파괴적 혁신가가 되려면 혁신은 곧 행사의 문제가 되고 만다. 업계의 가치 사슬을 끊어낼 때 사용하는 원칙들이 부패나 범죄 기업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 새로 등장한 기술들을 활용해 권력의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고 차세대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그 권력을 재분배할 수 있을까? 미국 국무부의 알렉 로스는 이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한다. 지금 이게 정부 분야예요. 아까는 교육 분야였죠. 2009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혁신 담당 선임 고문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고 알렉 로스를 자리에 임명했다. 그리고 그에게 기술 발전을 활용해 국무부의 21세기 국정 운영 방법을 바꿔보라는 폭넓은 임무를 줬다. 알렉 로스가 임명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정부가 서로의 차이를 조정할 때 쓸 수 있는 수단은 외교와 전쟁이라는 두 가지밖에 없었다. 그러나 점점 더 서로 간의 연결이 두터워지는 지금 세상에서 파괴적 혁신가의 관점으로 이슈를 바라보니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다. 로스는 양갈래의 접근법을 취했다. 첫째는 국무부와 소속 외교관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게 한 것이고, 둘째는 특정 문제를 해결할 최고의 기술 전문가들을 소집한 것이다. 만약 폴 리비어가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했을 때 밤새 말을 달리어 영국이 쳐들어왔음을 알린 사람이 폴 리비어래요. 폴 리비어가 현대 시민이라면 말을 타고 달리지는 않았겠죠. 아마 트위터를 썼을 겁니다. 로스가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전통적으로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 기득권 세력의 리더들을 닫힌 문 뒤에서 만났지만 트위터와 웹은 국무부가 정관계 고위층을 넘어 수백만 명에게 직접 소통할 수 있게 해줬다. 지식과 네트워크 효과는 막을 수 없는 듀오다. 이런 노력의 하나로 국무부는 현재 9개 언어로 트위터를 하며 인터넷 검열에 맞서고 있다. 우리는 기술을 지원하고 활동가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보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로스가 타임에 했던 말이다. 진짜 이걸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저기 지금 미국 대통령이죠.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이잖아요. 모든 걸 다 트위터로 얘기하는. 근데 실제 이 사람이 굉장히 말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냥 정신당 약간 또라이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그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고 아직 뭐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연설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더라고요. 2014년 터키의 수상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은 총선에 직접 피해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한다는 이유로 트위터를 폐쇄하려 했다. 검열 시도가 대부분 그렇듯이 그의 시도는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시민들을 자극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다. 그러나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시위를 하는 대신 에르도안의 집권당 포스터 위에 스프레이로 DNS 8888이라고 썼다. 누구든 여전히 트위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터키 소유가 아닌 DNS 서버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였다. 트위터를 차단하려던 정부의 시도는 역풍을 맞았다. 차단하거나 폐쇄할 수 없는 국민의 언론이 진정한 자유 언론이다. 에르도안은 여전히 터키 지금 현재 대통령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이 총리를 3회를 하고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지금 대통령이 된 이 사람은 독재자죠. 뭐 터키가 이 사람이 있었을 때 좀 약간 경제적으로 좀 부흥한 게 있기는 한데 독재자는 독재자입니다. 네. 같은 해 홍콩 당국은 민주화 운동 시위대가 휴대전화 기지국을 통한 인터넷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에 중국의 학생들은 파이어챗, 오픈가든 그리고 그 밖의 툴을 이용한 메시 네트워크를 만들어 휴대전화 이용자들끼리 서로 연결하는 임시 인터넷을 만들었다. 아무튼 테헤란에서 대만에 이르기까지 학생 시위자들은 정부의 검열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디지털 혁신의 산물을 공유하고 있다. 참 정부가 검열을 많이 하지요. 소셜미디어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더 잘 소통하게 해줄 것을 약속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는 세상을 개선하는 방법에 관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찾아내고 더 쉽게 협력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생긴다. 파괴적 혁신가가 자신의 가치사슬 안에서 어떤 자산을 활용할 수 있을지 내적으로는 성찰해 보는 것처럼 이제는 글로벌 클라우드도 언어와 시간, 거리의 장벽을 뛰어넘어 활동할 수 있다. 차세대 파괴적 혁신가들은 재능과 자본, 오픈소스 코드를 한데 모아 지구온난화에서부터 물, 에너지, 기금 문제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이슈들에 도전할 수 있다. 아무튼 국제적으로 자원과 인적 자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접근성이 더 커지면서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가능성의 범주 안에 들어오게 했다. 한편 거대 기관과 시스템의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려면 건강한 정도의 실용주의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가치를 포착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다면 사실상 어떤 시스템도 개선할 수 있고 개선될 것이다. 진짜 도전은 우리가 저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일지 결정하는 것이다. 네. 파괴적 혁신에 대한 개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파괴적 혁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누가 봐도 이건 혁신이다 할 만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뭐 여러분들은 인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범성에서 약간의 비범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정말 비범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본적으로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약간의 비범함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들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책의 내용들은 다 혁신적인 거예요. 그것도 혁신뿐만이 아니고 파괴적 혁신이 있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에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뭐 터키 얘기도 나오고 정부기관 얘기도 나오는 정도, 검열 뭐 이런 정도까지 나오면 사실 우리가 조금 적용하기는 좀 힘들죠. 네, 이상 같이 읽었습니다. 부의 추월이 일어나는 파괴적 혁신. 이게 원 제목도 이거일지 잘 궁금하네요. 아니면 조금 책을 좀 팔아먹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녹화 중지하겠습니다.